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눈에 띄는 판결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명품 밀수와 관련해 이명희, 조연아 모녀 항소심에서부터 또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된 배우 최민수 씨 항소심까지 잠시 뒤에 판결의 의미 짚어봅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자는 이른바 문희상 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선을 긋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죄부인지 해법인지 문희상 안에 대한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의견 잠시 뒤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 법무장관 대행이 현장을 찾아서 확인 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꼬인 정국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공방에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곧 정치권에 복귀하는 이낙연 총리가 실용적 진보주의의 길을 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할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설지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국회의에서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23일엔 한중, 24일에는 한일 개별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에 간 비건 특별대표의 1박 2일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하거나 평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영하 5도로 내려가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동지인 휴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도 다시 소환해서 업무수첩에 담긴 내용과 청와대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의 소환 조사를 이어가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죠?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 KDI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차관비리 의혹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지난해 선거 직전 각 후보의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고 공공병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재모병원은 전국 산재병원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전국 10개 산재병원의 구심점이 되는 병원을 뜻합니다. 핵심 증거로 떠오른 송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이 산재모병원이 좌초되면 좋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 측과 사전에 공약을 조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당시 탈락 통보를 할 때 정치 일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도 울산지검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처음 청와대에 제보하고 선거 전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해 선거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상대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업무 수첩 내용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청와대 인사와 만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요? 네, 울산시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시간 정도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앞선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A4 용지 4-5쪽 분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에 유리하도록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송 시장의 당내 경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면 송철호 시장이 불리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도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검찰을 향한 여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래도 당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해찬 대표 또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 검찰 공정수사촉구 특위가 건의한 이른바 울산 사건의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프레임을 짰다면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울산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앞서 민주당 공정수사촉구특위는 이번 검찰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특검 도입을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었는데요. 일단 이런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수사와 기소 계획을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수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고요? 네, 한국당은 오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 바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만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청와대의 공직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후보 매수 행위이자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임종석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수석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선거 앞두고 총선용 선거 여론조사했다 해가지고 징역 2년 때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외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닙니다. 이건.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송병기 부시장 업무일지에 적힌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의 송철호 시장 출마 직접 요청 관련 내용을 꼬집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4.3 초기의 사태가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전국이 어지러운 와중에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은 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발탁한 취지와 후보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내역, 범죄 경력, 납세 자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 3일 전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임명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전반기 내각을 이끌어왔던 이낙연 국무총리는 곧 정치권으로 복귀합니다. 행정부 2인자 위치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총리는 실용적 진보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치권 복귀 이후 가고자 하는 자기 정치의 길로 실용적 진보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약자를 포용하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용적 진보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고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선 의원을 지내기도 한 이 총리는 정치 현장을 정글이라고 표현하면서도 국민이 갈증을 느끼는 품격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갈 그곳이 정글 같은 곳이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모처럼 국민들께서 저에게 신망을 보내주셨던 그러한 정치의 자세를 견지할까. 이낙연 총리의 역할을 놓고 격전지로 예상되는 종로에 출마할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전국 선거를 이끌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의 뜻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청하거나 제안하기보다는 소속 정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퇴임 이후의 살집과 관련해 지역구 출마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단 서울 잠원동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 2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일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오후에 청도에서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합니다. 이튿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중일 양국의 건설적 기여를 당부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발전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24일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열어 수출 규제 문제 등 양국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으로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북 정책의 해법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경고를 하면서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단계적인 노력 등 외교적 해법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 직전에 놓였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면서 화염과 분노와 같은 위협을 제기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데 대해 제동을 걸면서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중국 방문을 거론하며 더 늦기 전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도록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필요하다며 이런 식의 잠정적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희망하는 단계적 합의에 무게를 실으면서 남북 간 대화, 동맹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공개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이름이죠.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의 부장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상원이 찬성 90표 대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건 부장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지난 2018년 8월 이 대북 특별대표로 국무부에 합류한 지 불과 1년 4개월여 만에 2인자 자리로 이른바 초고속 승진을 한 셈입니다. 현재 한중일 3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자신의 승진 소식을 중국에서 들었는데요. 비건 부장관은 앞으로도 북미 실무 협상을 직접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비건이 부장관 된 것을 갖다가 축하하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를 계속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비건 이제 부장관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같이 겸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실무 협상이 되지만 이제 비건과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고위급 협상으로 격상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 실무 협상의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오히려 비건 부장관이 북미 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업무가 많은 자리인데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년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임할 경우 비건 부장관이 업무 대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북 협상 실무 업무는 다른 인물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북한을 향해 대화하자며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떠났던 이 비건 부장관. 오늘 중국 방문 일정까지 마치고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베이징에서의 북미 접촉이나 평양행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예, 비건 대표의 평양행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무산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중국 국적 민항기가 한 대 있었는데 비건 대표가 여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비건 대표 일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도 북한 측 협상 대표가 베이징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역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오늘 저녁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 같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중 이틀째인 오늘 아침 일찍 숙소인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을 일찌감치 떠났습니다.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으로 답변을 들었는지 또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봤지만 비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미 접촉은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중국과의 대북 공조 조율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공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역시 있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어제 러자오 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와 긴장 완화의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이라는 대목에 북한에 대한 제재의 일부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지 합의를 했거나 공감을 했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중국에 공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 특별대표는 이제 오늘 저녁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정한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자 북한의 협상을 공개 촉구하기까지도 했지만 결국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안매장지로 꼽혔던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광주교도소는 지난 16일부터 옛 부지 내 무연분묘 개장 작업을 하던 중 유골들을 발견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시신이 나온 곳은 법무부가 솔로몬 로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부지로 무연고자 공동묘지가 일부 포함된 장소입니다. 일부 유골에서 사형수나 무연고 사망자 표식이 없는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5.18 당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발견과 관련해 김호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번에 발견한 유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계 밀수범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2만 명, 무려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서는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말레이시아에서 항공기로 제주에 온 승객 한 명이 휴대폰 검사 뒤 마약 밀수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승객 A씨는 여행용 가방 안 외투 속에 필로폰을 비닐로 감싸 들여오다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필로폰은 무려 시가로 130억 원어치입니다. 4.3kg 상당의 필로폰은 12만 명의 마약 투약자가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승객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입니다. 외국계 마약 밀매 조직이 동남아시아산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것은 높은 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필로폰 밀수 가격으로 해도 통상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필로폰 가격 자체가 워낙 동남아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필로폰 공급 시도, 밀수 시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약 밀매 조직은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한 필로폰을 동남아 인접국을 거쳐 밀매 가격이 비교적 높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은 검사가 깐깐한 인천과 김해공항 대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마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던 남아공인이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면서 위력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간음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추행 등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나 상태에 있었다면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른바 명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른바 갑질 논란에 이어서 명품 밀수 혐의까지 사실 며칠 전에 그 첫 재판이었죠. 직원들 상습 폭행한 혐의 관련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에 엄격한 대해서. 성격 탓이었다고 했나요? 예, 이해 가지 않는 말이었죠. 네, 그 갑질은 엄격한 성격 탓이었고 이번 그 명품 밀수는 또 어떤 성격 덕분인지 탓인지 궁금한데 아무튼 어떤 혐의인지 좀 간략히 요약을 먼저 해볼까요? 일단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 1월부터 네. 지난 5월까지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의류랄지 가방, 장난감 이런 것들을 한
205차례에 걸쳐서 이걸 해외지사 직원을 통해서 이걸 밀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사실 여기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한항공도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서 수입을 한 다음에 이걸 신고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쓴 것이고요. 금액이 8,994만 원어치나 되고요. 예.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46차례에 걸쳐서 이제 밀수입을 했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로 도자기, 뭐 장식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3,712만 원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이제 항소심에서 둘 다 집행유예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고요. 네. 오늘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거죠. 그 1심 결과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이제 같은 판단을 한 거고 양형이 적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그 이유가 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그 재판부에서 이유를 설치를 한 게 일단 물론 이들이 뭐 자신의 어떤 사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건 맞다. 예. 그렇지만 밀수품이 고가 사치품이 아니고 이제 생활용품이라는 거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전과도 동정제과가 없기 때문에 이변을 한해서 아마 용서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이 얘기는 너무 무겁다는 것은 이명희 씨나 조현아 씨 측에서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거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 그래서 둘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양쪽의 거네. 항소를 다 기각한 거죠. 그 가져온 물건을 뭐 시장에 팔거나 이랬으면 더 형량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밀수품과 관련된 것은 이제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두 번째 이 밀수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조직적으로 수입을 한 것인지 그리고 밀수품 이제 종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영업의 목적 아니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수입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형량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뭐 이게 초범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물건들이 이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상당히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용품인 점을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하지만 네. 일반 국민들은 세관에 신고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죠. 네, 그런 더군다나 부분들이 네, 정세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해외에 갔다 올 때 네. 뭐 물건 하나 사와도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600불인가요? 그 기준만 넘으면 요즘은 세관이 굉장히 이 검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도 보면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발각돼서 뭐 세금을 내고 아니면 자진 신고해서 들여오다가 뭐 세금을 상당히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런 기준을 따져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따져보면 이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볼 수 있고 횟수도 굉장히 많고 또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죄질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갈 때 들어올 때 600불도 꼼꼼히 따져야 되고 사실 그렇죠. 세관도 신고해야 되는 어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출입국을 하는데 근데 205번이나 네. 걸쳐서 한 9천만 원어치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양이 점들은 많죠. 좀 정서와 거리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밀수 혐의 말고도 또 네. 다른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이 한진과 모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곱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다른 소송이라든지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사실 소송이 워낙 많아서요.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조현아 씨 같은 경우는 땅콩 회항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갑질했던 거, 폭행했던 거. 네. 그 부분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그런데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다음에 불법 가사 도우미와 관련된 부분 네. 이것도 역시 조현아 씨는 이제 이명희 씨가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예요. 그래서 유괴에 의한, 네.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를 데려와서 불법으로 고용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둘 다 집행유예 받고 선고는 끝났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기사랄지 도우미에 대한 갑질 논란 그게 한 25차례 정도 됐나요? 그래서 직원 9명에 대해서 뭐 폭행도 하고 물건도 던지고 뭐 커트칼도 던지고 이제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재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또 이후에 또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용서를 해주니까 계속 집행유예가 지금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 집행유예는 그냥 계속 물리적으로 각 건별로 쌓이는 건가요? 원래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집행유예 선고 전에 있었던 범죄들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그 기간을 합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뭔가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그렇죠. 이제 거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 집행유예가 다 취소가 돼서 예를 들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하면 집행유예 취소되면 징역 8월을 교도소 가서 살해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좀 관심이 높던데 보복 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죠.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2심 선고 이후에 최 씨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항소 같은 거는 원래 할 이유가 없죠. 뭐 잘하고 잘못하고를 따져야 합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네. 뭐 끝에 항소 같은 건 원래 할 이유가 없죠 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했기 때문에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소를 네. 했는데 아마 이제 상고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네. 대법원에 상고할 거냐 물어보니까 뭐 상고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상고 어떤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이제 항소로 아마 쓴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1심에서 한 거 항소했잖아요. 근데 항소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이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해서 항소했고요. 최민수 씨는 너무 형이 무거우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1심 재판부에서 사실 오인을 했다 이런 취지로 항소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둘 다 항소 이유서가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1심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죠. 상고를 하지 않으면. 예. 그 지금 최민수 씨가 그러니까 보복운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은 건데 보복운전이란 말도 있고 또 난폭운전이란 말도 있고 이게 이제 많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법률적으로 구분할 수 많이 있을까요? 혼용돼서 쓰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난폭운전은 우리가 뭐 상대방이 없는 난폭운전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그재그 운전할 때 갑자기 끼어든다랄지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이게 난폭운전인데 예. 그런 난폭운전 중에 이제 그 난폭운전 중에 그걸 보고 굉장히 감정이 상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운전 중에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복운전이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형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되면 특수자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위험한 물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앞에 급정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뒷차 끼어든 차가 자기를 받게 하면 네. 그러면 그 자동차가 손괴가 되면 이건 또 특수 손괴고 이번에 그 최민수 씨 사건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안에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특수 상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매개로 해서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안가품 또는 단순한 위협에다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뭐 상해가 난다랄지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되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요즘은 다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네. 차마다. 그리고 CCTV가 있어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보복운전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도망간다 해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런 사례가 지금 10만 명당 거의 한 700건 이상 이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도 뉴스 중에 여러 번 이 관련한 뉴스를 전한 적이 있는데 꼭 최민수 씨 사례가 아니어도 보복운전이나 뭐 도로 위에 폭행 행위 등에 대해서 많이들 받고 그러다 보니 법무부가 엄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실제 보복운전의 경우 법적 수위 최고로 하면 어느 정도 됐나요? 법적으로 최고의 수위는 최고로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위협을 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가 가장 큰 형량이 높아요. 그래서 2년 이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상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을 때가 형량이 제일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전에 이제 전과도 있는지 또 아니면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에 따라서는 형량은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KT 취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이제 결심 공판인데 오늘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부에 형량을 어느 정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건 저희가 이제 그 공소장을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또 이제 구형량을
이걸 죄질이 어느 정도에 보내냐에 따라서 구형량은 꼭 뭐 그 양형 기준을 또 오버할 수 있는 거,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구형을 상당히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죄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재판 자체는 이제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재판은 이제 쟁점은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네. 김성태 의원은 만난 적이 없고 청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청탁을 언제 했느냐 그 시점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가운데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서유열 전 홈고객팀 사장이거든요. 네. 그 사장은 2011년 11월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만난 것은 내가 2009년 5월에 만났기 때문에 이 청탁과는 채용 청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증거가 2009년 5월에 같이 일식집에서 식사하면서 카드 계산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김성태 의원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카드 계산 안 했다 하더라도 청탁 전에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 유죄 무죄는 가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이다 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마 그걸 거예요. 지금 딸의 채용을 만약에 부탁해서 청탁해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검찰은 이게 상당히 법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걸 뇌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과연 뇌물 수수로 볼 것인가. 우리가 뇌물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는 걸 뇌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취업 자체도 재산상 이익 또는 취업을 하면 또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이런 시각에서 아마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평가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은 채용 청탁을 정말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인정이 되면 이제 유죄 선고가 되겠죠. 뇌물이 인정되느냐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형량이 차이가 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죄는요, 그 벌금형이 없어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게 되면 아무리 형량이 낮게 선고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유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 이제 검찰 구형 결과가 나오면 그 구형 결과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일단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속보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고 오늘은 쟁점 정도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통상적으로 출입한 대로 그대로 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통행이 지금 막아놓으신 지가 문제는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 3일째 지금 16일 날 3일이 그럼 짧습니까 그게? 아직 그 위험이 그럼 뭐 어떤 위험입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유튜브가 자유한국당의 그런 행사를 취재하러 오겠다는데 이것은 출입을 허용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그 취재는 취재증을 받아야 취재를 하는 거지. 그거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정당하고 자유로운 취재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적으로 방문하겠다고 온 사람이 막 다니면서 취재하는 걸 앞으로도 계속 총장님, 유튜버들이 이 안에 질서. 그러면 민주주의는 죽는 겁니다. 이제. 독재 국가는 이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맛이 맞지 않는 뉴스를 못 내보내고 하겠다, 원천적으로 통제하겠다, 이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600명이나 출입 기자가 있는데 무슨 미디어 통제랍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 되시죠? 폭력을 쓴다 그러면 자, 문재인 정부가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자유롭게 취재하는 그 중에는 어떻게 출입을 받습니까? 조용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좀 싸나운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래요. 막 여기저기 들이 막 갖다 대고. 그런 정책 유튜브들 통제하시면 안 돼요. 와서 서로 싸우고 풍요맹이를 하더라. 그래서 유튜버들을 통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 당과 생각이 다른 그 유튜버들이 와서 실제 그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 분들은 통제해 주세요. 와서 우리 당 행사를 방해하고 또 우리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우리 많은 국민들 당원들이 궁금해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분들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방해하고 그분들과 트러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좌파 그 유튜버들 그분들 통제해 주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한번 다음 21대 국회 그쪽에서 의장 돼가지고 했다고 한번 그렇게 한번 21대는 아니 21대 가서 또 저희들 판단하고. 아니 그렇게 보셔야지. 국회 운영상 필요하다면 그런 중간 과정에 확인 과정을 좀 밟으면 언론 자유가 보장이 돼야 저희가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가 그 양측의 취재원과 취재 대상은 지금 언론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 1600명이나 지금 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혼자 오시지 뭐 같이 와요. 우리 아니 그랬더니 저 버스 저렇게 막고 하는 게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날 그 얼마 안 된다는 거 내가 강제적으로 개세를 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그냥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왜 저랬냐 이렇게 사무총장이 문 열라고 그래 저런 일 생겼다 그래가지고 요 이렇게 네, 이 소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연고 묘지의 개장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교도소 터에서 유골 4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이 유골 중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식이 없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40여 구의 시신. 자, 우선 유골 발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이 현장 취재에 따르면 이 유골은 콘크리트로 만든 통 안에서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광주교도소 옛 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 개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묘 개장 작업은 묘를 열어서 유골을 수습하는 절차인데요. 유골이 나온 곳은 법무부가 솔로몬로 파크를 조성하려는 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골들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 작업이 이루어진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지만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시신이 매장된 곳인데요. 이 무연고 사망자들에겐 신원 표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식이 없는 유골이 확인된다면 5.18 당시 암 매장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5월 단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표식이 없는 유골이 나온다고 하면 최종적인 신원 확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도 유골 40여 구가 발굴됐다는 것 말고는 확인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은 우선 한평 국군통합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18 당시 행방불명자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유골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행불자 가족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김호수 장관 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이 법무부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법무부는 무연고 유골이 옛 광주도 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인지 확인하는 대로 이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박정혁입니다. 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을 모아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며 발의한 법안이죠. 네, 하지만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역사학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팩트와이에서 주요 쟁점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을 모아 한국의 재단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을 주자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을 경우 재판 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은 취하됩니다. 재단은 위자료를 준 피해자의 권리를 넘겨받지만 그 권리를 나중에 일본 기업 소송에 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결국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에 한해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은 사실상 면제되는 셈입니다.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문희상 법안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 요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주는 위자료는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 등으로 일본 정부의 배상금은 없습니다. 논란이 됐던 박근혜 정권 때의 화해치유재단 잔액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문희상 의장 법안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피해 보상을 위해 만든 기억, 책임, 미래재단. 문희상 법안의 기억, 화해, 미래재단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입니다. 독일은 전쟁 피해국의 출연금 없이 독일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으로 배상했고 공식 사죄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희상 법안은 피해국인 우리나라와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동등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배상 대상도 다릅니다. 독일은 독일과 인접국가 피해자 모두에 배상했지만 문희상 법안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할 뿐 국내 피해자에겐 배상하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최소한의 위자료일까요? 일본의 사과일까요?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 문희상 안을 중심으로 강제징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짚어보기 위한 한동호 기자 리포트 먼저 보셨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오늘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들의 의견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역사학자이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용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공식적으로 발의되기 전부터 뭐 이 1+1+ 알파 안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문희상 의장 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종의 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그 위문금, 위로금 모집 프로세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강제징용,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일종의 좀 재난 피해자처럼 취급하고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서 겪었던 피해를 마치 이제 천재지변처럼 이렇게 취급해 버리면서 위로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하나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런 시각 또는 그런 관점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만큼 좀 경색돼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타개해 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있긴 한데 대원칙을 좀 잘못 잡고 파고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피해라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분명히 행위의 주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뭐 한일 양국의 좀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좀 위문금 주자 이런 이야기하고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 저로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좀 안이었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외교적으로 지금 꽉 막힌 한일 관계를 좀 풀기 위한 시도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아직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뭐 좀 기대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나 민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대전제, 이 문제는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이다. 또 이제 과거 제국주의 시대 또는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국가 차원의 범죄 또는 그 범죄에 호응해서 이루어졌던 일본 민간 기업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그에 합당한 이제 보상 또는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잖아요. 근데 그 원칙에 좀 우회하는 또는 또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굳이 보자면 좀 바람직한 방안이다라고 자기들에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에서 추진해왔던 또는 제시해왔던 일관된 원칙에 비교해봤을 때
한국 내에서 그것이 통과되겠느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국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겠죠. 일본에서도. 네. 그렇다 보니 청와대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대법원 판결 존중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선을 좀 긋는 분위기였는데 좀 구체적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안이 어떤 점이 좀 어긋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천재지변, 무슨 뭐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문제의 본질 핵심은 위로금이 아니고 이제 그 가해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에 따른 이제 보상과 배상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단위,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 단위에서의 배상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점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제 당시 강제동원으로 이익을 봤던 일본 기업에게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 또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말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피해자와 당시 가해 기업 사이의 문제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또 가해와 피해의 문제를 그야말로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의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안 지킨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문희상 안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저희가 관련해서 잠시 듣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법안 발의 전부터 이렇게 반발이 심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국회의장이 발의를 한 게 24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이런 외교적인 계기를 앞두고 뭔가 좀 일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런 발의를 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인도주의의 문제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서 정치의 문제로서 풀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좀 후유증을 남겼고요.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반세기 동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문제도 이것이 이제 인도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을 정부와 정부의 문제로 좀 돌려보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타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또 풀어버리면 또 미봉을 해버리면 1965년과 같은 방식의 문제 처리가 되거든요. 역시 인도주의의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타결을 해버리고 피해자들의 이제 의견은 일단 좀 묵살한 채로 정치인들끼리 해결을 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좀 원칙의 문제, 다시 대법원 판결의 원칙을 넘어서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원칙적이고 근본의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안을 다룰 때 항상 주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피해자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신 양금덕 할머니가 기부금이 웬 말이냐, 일본이 나를 무시하더니 당신들 국회의원들까지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격앙되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다시 좀 원론으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까 대원칙이 어긋난다는 표현 쓰셨는데 강제징용 문제 기존의 원칙을 대원칙을 좀 다시 고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해왔던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강제동원에서 강제성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인된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지급한 돈은 그와는 관계없는 돈들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점을 대법원 판결이 좀 정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것들, 좀 진정한 사과, 그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과나 책임의 문제를 돈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 치환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더 건드리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거잖아요. 무슨 기부금 걷어가지고 나한테 위문금 주는 거냐. 내가 무슨 위문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당하게 그 당시 범죄 행위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나의 권리를 왜 동정으로 치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 원칙을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또 이 문제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일본 정부도 그렇고 참 입장을 안 바꾸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만한 그리고 참고할 만한 좀 외국 사례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입장을 안 바꾸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거나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초조함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동안 이제 계속 그 2차 대전 당시 이른바 전쟁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배상하고 해왔던 것이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시한도 없고 또 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사실은 국제사회에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일본이 이 원칙에서 위배되게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전범기 어떤 이제 우길기를 다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보듯이 네. 우리 그 군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인류 양심 또는 이제 세계 인권 선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또 이 문제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이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미뤄두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이제 기조로 계속 설득하거나 또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마침 청와대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다음 그 한중일 관련한 한일 정상회담이 24일에 예정돼 있는데 청와대가 여기서 정상들이 만나면 좀 진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외교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정상들이 만나면 좀 요번 타이밍엔 좀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 그 아베 정권 자체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거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든 뭐 한중일 삼국 관계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정말 경제적 이제 교류 또는 경제 면에서의 관계의 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와 세계 평화라고 하는 좀 인류사적 대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관계들을 정상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대략 이 정도의 언급만 해도 뭐 좀 일본 내에 좀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사실 일본 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일본의 과거 반인도적 범죄의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돈을 요구한다는 문제로 해석을 하고 있고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자꾸 돈 문제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꼬이는 게 있거든요. 네. 꼬이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만이라도 일단 이 문제가 이제 위문금이나 기부금 또는 그야말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군국주의 시대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문제다. 이런데 이제 관심을 좀 모으고 이런데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서 독일 이야기를 해주셔서 좀 궁금해졌는데, 그러니까 같은 전쟁 범죄와 연루된 국가들인데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두 나라의 차이는 좀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좀 독일은 반성을 철저히 요구받았다. 반면에 일본은 이제 당시의 냉전 체제 하에서 반성 문제를 좀 불철저하게 처리했다. 당시 승전국들이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로 뭐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제 독일인들 스스로가 이 끔찍한 모든 피해가 모든 이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자국인들이 겪은 피해조차도 사실은 자국인들의 잘못 판단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의 교육들을 해왔어요. 또 그런 압력이 좀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그런 국제적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또 일본인들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과거 전쟁 범죄 행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이제 우리가 20세기의 불행한 역사, 불행한 전쟁의 역사, 불행한 이제 학살의 역사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류적 차원에서 일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굳이 일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도덕적 갱생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하고 좀 강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일본 내에서도 반성에 대한 사실 지금도 이미 일본 내에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도덕적 갱생이라는 표현이 특히 눈에 띄었는데 이 부분은 좀 일본 관리들이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끝으로 오늘은 이제 주로 교수님과 함께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좀 지난 한 해 돌아보셨을 때 한일 관계에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으시겠고 또 총론적인 성격이라고 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네, 올해가 이제 저물고 있는데요. 네. 3.1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네. 3.1운동 당시에 우리 김희돈 입선언서 공약 3장 첫 번째가 오늘 우리의 이 행위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정의와 인도를 맨 앞에 둔 이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에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 인도,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가 이제 정의, 인도는 우리의 헌법 가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헌법 가치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2차 대전을 겪기 전, 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 체제 하에서 모든 이제 피해 식민지 부당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였어요. 네. 우리가 이번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도 계속 견지해야 될 원칙은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 인도주의에 합당하냐 이걸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당초부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것을 정의와 인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로 환산하는 사람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심지어 이 문제를 더 이제 극단화시켜서 이제 정군 위안부 피해자들조차도 돈 벌기 위해 간 사람이라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고 그들 일부가 또 손해상 철거 시위까지 벌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과거사를 직시하라 그리고 반성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반성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사회 내에 아직도 이런 이른바 이제 군국주의적이고 정의와 인도의 가치를 뒤로 돌리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것.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면서 네. 우리 함께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옛 광주교도소 부재에서 시신 40여 구가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수 법무장관 대행이 현장을 찾아 확인 중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송병기 업무수첩에 청와대 선거 개입 정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법 협상으로 꼬인 전국에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공방에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한국당은 임종석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카드로 맞받았습니다. 청와대가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회의에서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23일 한중, 24일 한일 정상과 개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제주에서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30억 원어치를 밀수한 외국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마약 조직들은 제주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무연고 묘지의 개장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 교도소터에서 6월 4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네, 이 6월 중에 무연고 사망자라는 표식이 없다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우선 6월 발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시신 40여 구의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유골들은 이 콘크리트로 만든 통 안에서 한꺼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광주교도소 옛 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 암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 개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묘 개장 작업은 묘를 열어서 유골을 수습하는 절차인데요. 유골이 나온 곳은 법무부가 솔로몬노 파크를 조성하려는 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유골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 작업이 이뤄진 무연분묘는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지만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시신이 매장된 곳입니다. 이 무연고 사망자들에겐 신원 표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표식이 없는 유골이 확인된다면 5.18 당시에 암 매장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5월 단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표식이 없는 유골이 나온다고 하면 그 최종적인 신원 확인까지 시일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도 유골 40여 구가 발굴됐다는 것 말고는 확인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은 우선 현재 한평 국군통합병원에 안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자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유골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김호수 장관 대행과 문찬석 광주지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오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법무부는 무연고 유골이 옛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수감자인지 확인되는 대로 DNA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계 밀수범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압수된 필로폰은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에서는 이를 악용한 마약 밀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말레이시아에서 항공기로 제주에 온 승객 한 명이 휴대폰 검사 뒤 마약 밀수 혐의로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승객 A씨는 여행용 가방 안 외투 속에 필로폰을 비닐로 감싸 들여오다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필로폰은 무려 시가로 130억 원어치입니다. 4.3kg 상당의 필로폰은 12만 명의 마약 투약자가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승객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마약 밀매 조직 운반책입니다. 외국계 마약 밀매 조직이 동남아시아산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것은 높은 거래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필로폰 밀수 가격으로 해도 통상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필로폰 가격 자체가 워낙 동남아 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필로폰 공급 시도, 밀수 시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약 밀매 조직은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한 필로폰을 동남아 인접국을 거쳐 밀매 가격이 비교적 높은 한국과 일본 등으로 밀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 조직은 검사가 깐깐한 인천과 김해공항 대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마를 대량으로 밀반입하려던 남아공인이 적발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마약 밀수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치권이 다투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놓고도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계속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자유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가 죄를 지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만들고 있다며 직접 울산 사건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당장 특검을 도입하자는 당 내부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었지만 검찰이 계속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패스트트랙 사건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하루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국감의 출석에 위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안과 거래를 하기에 항명을 하는 것입니까? 반면 같은 사건을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명명한 한국당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자리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까지 모두 8명을 고발 대상에 올렸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의 전체를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괄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 이것은 충격적이고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 질서 유린. 사실이라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해도 이번 선거농단 게이트는 공작 선거의 완결판,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라고. 이처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큰 이견이 없는 법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싸움이라지만 정치권이 민생과 동떨어진 의혹 부풀리기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세종시 기재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산재 모 병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과정과 송철호 울산시장이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리고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7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제안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한 임 전 최고위원은 송병기 부시장 업무 일지에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도 많이 언급된 것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분명한 사실은 한병수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절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던데 그걸 제가 무슨 어떻게 대통령께 여쭤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거 때 선거용으로 이 전략으로 썼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수첩에만 기록되었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것이 맞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덕관 좀 밉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또 유재수 전 부천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일부 기사가 추측성 보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아직 결정된 적이 없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감찰 무마를 청탁한 사실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전달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한 조 전 장관 측 진술 사실도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중국에서 연쇄적으로 만납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대화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치열한 한중일 외교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한반도 비핵화, 한중 협력 증진을 논의합니다. 같은 날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총리와 만나 만찬을 하면서 경제와 환경 분야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눕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 내 한류 금지령, 한한령 해제도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튿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립니다. 3국 협력 발전 방향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 정세를 주제로 회의를 엽니다. 회의 결과를 3국 정상이 함께 발표한 뒤 환영 오찬이 이어집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오찬 이후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태국에서 11분 환담을 나누긴 했지만 정식 회담을 여는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삼국협력체제 출범 20주년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도 임박한 상황이어서 크리스마스 직전 삼국 정상의 만남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경치 좋은 산이나 호수 등을 연결해서 아찔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가 유행처럼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출혈 경쟁도 우려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는 겁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국가 배경에 나올 만큼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도 동해 추암해변. 흔들리는 다리 위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지난 6월 개통한 길이 72m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는 160곳이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 3곳 중 2곳꼴로 설치한 셈입니다. 일부 출렁다리가 관광 명소로 떠오르자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경쟁하듯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4월 개통한 충남 예산 출렁다리가 402m로 가장 길지만 내년엔 충남 논산에 600m, 2022년엔 경북 안동에 750m짜리 출렁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세금을 쏟아붓는 공사 비용도 수십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까지 치솟았습니다. 특색 없이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출혈 경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출렁다리는 다 비슷비슷한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너무 낭비적인 소모가 너무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길이 100m 이상 출렁다리 22곳 가운데 절반 이상은 바람을 견디는 안전성 실험을 받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또 전국 출렁다리 3곳 중 한 곳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설치와 안전관리 규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 도로교나 이런 거 하는 수준 정도로. 정부는 뒤늦게 지난 9월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손을 놓은 곳이 많습니다. 안전은 뒷전인 채 유행처럼 번진 출렁다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눈과 얼음이 물과 섞인 이른바 슬러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도로가 얼어붙은 결빙 상태보다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빙 상태 노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0건의 사망자 수가 6.67명으로 설이나 결빙 상태의 1.77명보다 3.77배 높았습니다. 눈이 쌓여 있을 때 치사율은 1.12명으로 마른 노면보다도 낮았습니다. 공단 측은 눈이 쌓여 있으면 운전자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안전 운전을 하지만 도로가 슬러시 상태일 때는 위험 상황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한 소식입니다. 한 번에 머리카락을 10올씩 심을 수 있는 모발 이식기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모발 이식 수술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모발 이식은 뒷머리에서 채취한 모낭을 기계로 탈모 부위에 심는 수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속도가 빠르고 모낭 손상이 적으면서도 모발 생착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낭 하나하나를 이식기에 장착해 두피에 삽입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남성 탈모의 경우 2, 3천 개의 모낭 삽입이 필요하다 보니 수술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 의사와 시술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 번에 10개의 모발을 연속으로 심을 수 있는 모발 이식기를 개발했습니다. 10개의 바늘 모듈을 하나의 카트리지에 수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10개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낭을 이식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카트리지가 자동으로 회전하며 모낭을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모터 같은 별도 전기장치 없이도 바늘을 공급해 시술과 장비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모발 이식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자와 의사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경북대병원 모발 이식센터에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국내 기업에 이전돼 의료기기 제조 인증과 미국 FDA 등록을 마쳐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식모 시간을 1시간 정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고통도 그만큼 감소하고 모낭이 체외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생착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발형 식모기는 지난 5월 대한모발 이식학회에 첫 선을 보인 뒤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국제 모발 이식학회를 통해 해외에도 소개됐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게임 중독 질병 코드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 분석, 국내 게임 중독 실태, 질병 코드 도입 시 파급 효과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 분야의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에 착수될 예정입니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 효과 분석에 1년, 실태 조사에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여중생들에게 술을 먹인 뒤에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16살 B군과 C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을, 그리고 16살 D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을 놓고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를 공격하는 등 힘겨루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상원의 심판을 앞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원 탄핵을 성사시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추안을 상원에 제출하는 시기를 상원 심리 절차와 관련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히 부결을 말했던 상원 공화당 지도부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I don't think they suspected that we could have a rogue president and a rogue leader in the Senate at the same tim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 사냥을 계속한 민주당에 의해 탄핵당했지만 공화당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은 상원의 요구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현대 역사상 가장 서두른, 가장 철저하지 않은, 가장 불공정한 조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과거 다른 의회가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their slapdash process has concluded in the first purely partisan presidential impeachment since the wake of the Civil War. 이에 대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 추진 매도는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탄핵 재판소로서의 헌법적 역할을 완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enate has said in the past that the president serves the people, not himself. That he is not a king. Will it do so again? Or will it shirk from that responsibility? 탄핵 심리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공방이 지도부가 포문을 열면서 상원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상원에서 부결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의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1년 이후 연말이면 연례적으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내 미국, 일본, 한국 대 러시아, 중국 사이의 진영 대결에 대한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시도는 잘 알고 있고 이는 건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Считаем это контрпродуктивным. Ни к чему хорошему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푸틴 대통령은 최근 서방 언론에서 주목했던 중국과의 군사동맹 추진설에 대해선 부인하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긴밀해지는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을 방어적 차원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Я думаю, что Китай сам в состоянии создать СПРН, систему о раннем предупреждении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Но с нашей помощью он сделает это быстрее. 푸틴 대통령은 또 미 의회가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시도는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의 탄핵 추진을 2016년 대선서 패배한 민주당의 또 다른 정치 투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라톤 회견으로 유명한 푸틴의 정례 기자회견은 올해도 4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토종 인공지능 한돌을 상대로 은퇴 대국을 치르고 있는 이세돌 구단이 내일 낮 12시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마지막 대결에 나섭니다. 이세돌 구단은 2점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젖바둑 방식의 1국에서 승리한 뒤 동등한 조건의 맞바둑으로 대결한 2국에서는 패했습니다. 앞선 대국 결과에 따라 미리 놓는 돌의 수를 결정하는 치수 고치기 방식에 따라서 이세돌 구단은 3국에서 1국과 마찬가지로 2점을 먼저 깔고 두는 젖바둑 방식으로 한돌과 대결합니다. 프로 생활 25년의 마침표를 찍는 최종 대국을 앞둔 이세돌 구단은 이기는 바둑보다는 진짜 마지막이니만큼 이세돌답게 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해 메이저리거의 꿈을 이룬 김광현 선수의 인센티브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김광현이 2년 800만 달러, 약 93억 원의 보장 금액과는 별도로 성적에 따라 매년 100만 달러, 약 11억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발로 나설 경우 15경기와 20경기에 등판할 때마다 30만 달러를 받고 25경기에 선발로 나서면 4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등판할 경우 40경기에 출전하면 5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무명 선수였지만 묵묵히 노력하고 공부하며 지도자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처음으로 200승의 금자탑을 세우면서 최고의 명장으로 우뚝 선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을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감독 생활 8년째, 200번째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도 위성우 감독은 담담했습니다. 대기록의 기쁨을 뒤로하고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니네들이 거기에서 자꾸만 거기를 그만큼밖에 안 할까 봐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다고. 내가 좀 심하게 하는 건 항상 미안한데 시즌 중에 한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선수들한테 조금 오버한 부분인데 좀 사실 좀 많이 미안했습니다. 2012년 우리은행의 감독을 맡은 직후부터 6년 연속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적수 없는 최강으로 군림하는 동안 무서운 속도로 쌓아올린 승리가 정확히 200개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고 주위에서 워낙 축하를 많이 해주시니까 사실 좀 몸둘 바를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승 중에 단 한 경기만 빼고 199승을 함께한 에이스 박혜진은 남다른 감동을 담아 동료들과 함께 값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독님이랑 지낸 시간이 저는 짧다고 느꼈는데 정말 길었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선수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뛰면서 축하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해온 전주원 코치는 감독님의 앞날이 조금 더 편안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조금만 이제 화 덜 내시고 건강도 생각하면서 조금 이제는 연륜이 있으시니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이 없이 사시는 분 같으니까 좀 마음 조금만 편하게. 선수 시절 평균 득점이 3.4점에 불과했지만 단 하루도 연습을 거른 적이 없었던 위성우 감독. 내일이 없는 듯 살아온 위 감독은 이제 201승을, 202승을 향해 다시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포켓볼의 여제로 군림했던 김가영이 3쿠션 프로 당구로 전향한 뒤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함께 프로에 진출한 차유람도 8강에 오르는 등 포켓볼 스타들의 3쿠션 성공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당구대를 한참 바라보던 김가영이 과감한 밀어치기를 시도합니다. 큐를 힘껏 밀어쳐야 가능한 쉽지 않은 길이지만 김가영의 큐를 떠난 공은 마지막 이적구까지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김가영 아주 파워풀한 득점에 성공. 기세를 올린 김가영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았고 마지막 바깥 돌리기까지 침착하게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프로 당구리그 LPBA 전향 뒤 6번째 대회만의 첫 우승. 포켓볼 여제라는 꼬리표를 떼고 3쿠션 여제로 우뚝 선 순간입니다. 준비한 시간이 짧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결과 얻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한데 그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 만큼 더 훈련에 매진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당구에 입문한 김가영은 포켓볼에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011년 투어 챔피언십 우승을 시작으로 2015년 차이나 오픈까지 석권하며 세계 최초로 여자 포켓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프로 당구리그 출범과 함께 3쿠션 전향에 도전해 6개월 만에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포켓볼의 여신 차유람도 3쿠션 성공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 이하 성적으로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대회를 걸으며 훈련한 끝에 처음으로 8강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포켓볼을 주름잡던 스타 선수들이 3쿠션 프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LPBA는 남은 시즌 더욱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LG가 구단의 금액을 백지위임한 FA 오지환 선수와 4년 총액 40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오지환은 LG와 협상 초기에 6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계약 조건을 구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백지위임을 택했습니다. 2009년 LG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해 11년 동안 활약해온 오지환은 통산 타율 2할 6푼 1리, 103홈런 530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올라서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5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일요일인 모레는 종일 영상권을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린 틈을 타서 주말엔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내일 상층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충북과 전북,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과 동해안 쪽으로는 건조주의보 확대된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5도, 춘천 영하 7도, 대구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5도, 춘천 3도, 안동 6도, 대구 8도, 대전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밤사이 중서부 지역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성탄절에도 충청 이남 쪽으로 비가 오겠고요. 영동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